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9일 밤 11시 37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요즘 이제 장마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이제 찜통 더위가 와가지고 그냥 쪄지고 있습니다. 안과 밖이 골고루 맛있게 쪄지고 있고요.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망한 사랑 사연 특집. 망했다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잘 됐으면 망했다는 표현은 안 쓰겠지요. 아주 다양하게 망한 사연들을 한번 수집을 해봤고요.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한 사랑 사연 위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밤을 듣다가 망한 사랑 특집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20살에 소소하게 망했던 풋내나는 연애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20년 전 저는 여고의 평범한 이과생으로 항공정비사를 꿈꾸던 너드 그 자체인 여학생이었습니다. 남자랑 얘기를 해본 적도 사귀어 본 적도 없는 평범한 찐따였더랬죠. 그랬던 제가 꿈에 그리던 공대에 들어가게 되어서 예상치 못한 공대 아르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여성성을 의식해 본 적도 없었고 교복도 바지를 입고 다니던 상남자 같던 제가 갑자기 여자라는 것만으로 미친 존재감을 발산하는 여하구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럴만도 한 게 학부 240명 중에서 여학생은 7명밖에 없었고 3개의 반으로 나뉘어서 7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데 여학생은 저를 포함해 2명밖에 없었습니다. 학기 초에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인싸력을 뽐내는 남자아이들 몇 명이 저랑 제 친구와 가까워져서 어느샌가 점심도 같이 먹고 공강 시간도 함께 보내는 하나의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보다 조금 더 비싼 학교 밖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목소리 큰 애들이 한 남자애에게 야, 오늘 민수가 살 거지? 라는 짓궂은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20살짜리에게 6, 7명 정도의 밥값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민수가 난감한 표정을 지을 거라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그래? 라고 말했고 정말로 다 먹고 나가면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린 나이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끼에 몇만 원을 쓰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전까지는 특별할 것이 없는 70명 중 한 명이었는데 그 아이의 순하고 둥글둥글한 성품이 갑자기 특별하게 각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공대에 입학한 이후로 마음에 드는 남자들을 저만의 순위를 만들어 조용히 마음속으로 여러 명을 좋아하는 찐따스러운 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민수가 그날 이후로 갑자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같이 다니던 무리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평소 말도 많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민수가 3위야 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뭐가 3위라는 거냐고 물었고 저는 덤덤하게 제가 좋아하는 남자 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가벼운 농담으로 듣고 몇 위까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위는 100위까지 있고 3위는 꽤 높은 수위라서 내가 정말 좋아한다는 의미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 민수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날 이후로 저를 보는 눈에서 하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는 길이 같아서 매일 집에도 같이 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귀기로 시작한 날부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사귈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미안하고 되돌리기엔 늦은 것 같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에 엉엉 울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도저히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고 3위 정도면 그래도 좋아한 게 맞지 않나 라는 위로를 하면서 원래 친구 사이였던 덕분에
데이트는 친구처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단지 처음 사귀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친구 모두가 끝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1학기부터 여름방학까지 행복하게 연애를 했는데 민수는 9월에 개강 대신 입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민수 없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하는 선배를 보고 그 즉시 깨달았습니다. 저의 순위놀이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한 달 뒤 자대 배치를 받은 민수에게 편지로 이별을 고하고 저는 학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사귀지 않고 순위놀이를 즐기다 떠났습니다. 저의 첫 연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는 나도 만나봐야 알 수 있다라는 교훈을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민수는 군대에 가자마자 헤어지자고 한 최악의 여자친구로 남았을 것 같아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그때 너에게 받은 분에 넘치는 사랑이 지금까지도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민수와 커플 컬러링으로 했던 곡 쿨의 아로하 신청합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 최악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그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굉장히 늘 일어나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이라서 재미있네요. 아로하가 2001년 노래니까 이게 20년 전 사연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랑 동년배신 것 같네요. 2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화내시는 여러분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년이면 살인사건도 공소시효 지나지 않나요? 자, 다음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망한 짝사랑 사연입니다. 제목 중1의 사랑. 때는 2000X년 2월 14일. 당시 중1의 저는 같은 반에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생애 첫 발렌타인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용돈은 1,000원. 학교 앞 문방구에서 1,000원짜리 초콜릿을 과감하게 구매하고 교복 상단속 주머니에 넣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초콜릿은 받은 적도 없었고 줘본 적도 없기에 긴장을 하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좋아하는 그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교실에 착석하고 그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려는 바로 그 순간 제 친구 녀석이 아주 커다란 초콜릿 상자를 그 아이에게 건네더군요. 최소 10,000원은 넘어 보이는 아주 거대한 상자를 말이죠. 전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은 그곳에 집중이 되었고 얼굴이 붉어진 그 아이에게 도저히 다가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꺼내려던 초콜릿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의 생애 첫 고백과도 비슷한 초콜릿 주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마칠 때까지 주머니 속에 보관되어 있던 그 초콜릿은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친구에게 별말 없이 툭 건네주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제가 먹을 생각도 없었고 누구라도 먹으면 좋겠지 하고 말이죠. 문제는 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이후로 제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우정 초콜릿쯤 생각하고 주었던 것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주어서 당혹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청곡은 소녀시대의 초콜릿 러브입니다. 아니, 게이야. 우리 초콜릿 게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연을 하나 더 읽고 노래를 띄워드리죠. 약 10년 전, 저는 어느 음악 동호회에서 그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조이 디비전 같은 포스트 펑크 음악에 푹 빠져 있었고 동호회의 다른 남자 회원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페니로퍼와 옥스포드 셔츠 차림의 엘비스 코스텔로를 좋아하는 단정한 청년이었죠. 어쩌다 보니 저는 자주 메신저로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그녀에 대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의 마음속에도
그 남자 회원 대신에 저에 대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어느 여름 오후 우리는 홍대 인근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죠. 한 달 동안 저희는 정신없이 들러붙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당시에 저는 토론토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방학이 되어 잠깐 한국으로 들어온 참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로 돌아갈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와 함께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나 울었던지 진이 빠져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 와중 그녀가 묘수를 내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가출을 부모님 몰래 가출을 해서 저를 따라 캐나다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뜯어 말려야 했었지만 기나긴 유학 생활에 지쳐 있던 저는 그녀의 턱도 없는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말았죠. 소설 속의 넋이 나간 두 연인처럼 그렇게 우리는 망상이라는 가짜 약을 반으로 쪼개 나눠 삼켰습니다. 표현 죽인다. 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제가 먼저 돌아가고 함께 돈을 모아 항공권을 구입해 그녀가 나중에 캐나다로 건너오는 것이었죠. 그렇게 범행을 공모하던 와중 저는 그녀에게 특히나 한 가지를 강조했죠. 누구에게도 목적지를 남기지 말 것. 특히나 그녀의 오빠에게는 말이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갈라서시고 난 다음에 오빠의 감시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심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쩌면 캐나다로 오겠다고 결심한 것도 저에 대한 애정보다는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D-Day가 되었습니다. 항공권은 인천에서 밴쿠버를 경유해 토론토로 들어오는 경유 티켓이었습니다. 새벽에 한국에서 출발해 한밤중에 토론토에 도착하는 장장 20시간의 장거리 비행이었죠. 저는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탑승했어야 할 항공편이 도착했는데도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찬장에 넣어둔 잭 다니엘 위스키를 꺼내 단숨에 비워버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고 그녀가 현관문에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밴쿠버 공항에서 고약한 입국 심사관에게 붙들려 몇 시간을 체류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의 행복한 도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도 되지 않아 붙잡히고 말았지만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다짜고짜 그녀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빠에게 저의 이름과 소재지를 쪽지로 남겼고 그것을 본 오빠는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녀를 꼬드겨 어딘가에 팔아 넘겼다는 식으로 수사에 착수해 저의 어머니께 연락이 닿았던 것이죠.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그걸로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요. 한동안은 계속 연애를 이어갔죠. 하지만 장애물 앞에서는 강렬했던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제약이 사라지자 단숨에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리한 대치 끝에 이번에도 그녀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죠. 당시엔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보니 부코스키의 말처럼 공정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사랑 그 자체에게도 말이지요. Fair to us and fair to love itself라고 써주셨습니다. 장맛비처럼 길고 우중충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다들 건강하시고 신청곡은 챗 베이커의 Everything Happens to Me입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군요. 진짜로. 야, 이거는 뭐 캐나다까지 참 영화 한 편 다 봤네 진짜. 초콜릿 러브하고 챗 베이커의 Everything Happens to Me 연속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공포 사연들 사이에서 부끄럽지만 저의 20살 시절 짝사랑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저희 학교는 입학 전 2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행사를 개최합니다. 제가 처음 저의 짝사랑 상대를 만난 것은 첫 번째 신입생 행사 날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하여 한참을 헤매다가 학교 교문 앞까지 찾아갔을 때
그 오빠는 교문에서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가 어디요 하는 듯 해보였는지 오빠가 먼저 뭐뭐학과 신입생 아니시냐며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부터 fall in love 하게 된 것 같네요. 엄청난 인싸였던 오빠와 태생적 아싸지만 대학교 1학년이니 열심히 술자리를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힌 저는 꽤나 자주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아니, 사실 오빠가 술자리에 나올까봐 여기저기 참여했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반반 섞여 있던 마음이겠죠? 그러다 학기 초 술자리에서 오빠가 취한 상태로 잠시 밖에 나가더니 완전히 얼이 빠진 상태로 들어오더군요. 옆자리였던 저는 왜 그러냐며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시덥지 않았던 걸로 보아 오빠가 꽤나 취한 상태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내기였던 저는 헛내기였던 오빠를 데리고 나가 초콜릿을 사줬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빠는 술이 살짝 깨고 제가 좀 취해 보였는지 화장실 가는 척 집에 가자며 저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오빠도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오빠는 다시 술자리로 돌아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그렇게 묘하게 다정한 오빠의 행동에 저는 점점 더 오빠를 향한 마음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기숙사에다가 고려장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그 사이에 오빠가 짝사랑하는 여성분과 공연을 보러 갔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슬펐지만 다행인지 뭔지 사귀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오빠와 함께 과 MT를 떠났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하다가 체력이 바닥인 저는 먼저 지쳐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무언가 인기척이 느껴져 살짝 잠에서 깨보니 오빠가 제 머리맡에 놓여서 거슬리게 있던 핸드폰 충전줄을 치워서 바닥에 놔주더군요. 너무 놀라고 뭔가 부끄러워서 계속 자는 척했지만 별거 아닌 다정함에 뛰는 심장은 주체가 안 되더군요. MT에 꽂힌 저녁 술자리 타임이 시작되었고 어쩌다 보니 오빠와 저는 또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참 무르익는 와중에 한 선배가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왔다면서 진실 게임 중 거짓말을 하면 마시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 거짓말 탐지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모두 시들해져서 3355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거짓말 탐지기를 만지작거리다가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저는 꽤나 취해 있었는지 오빠는 지금 1학년 애들 중에 좋아하는 애가 없으니까 오빠가 나는 1학년 애들 중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보면 되겠다! 라는 용기 있는 떡밥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안 울려야 정상이겠네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 오빠 취했나 싶어서 거짓말이니까 울려야 정상이지! 했더니 오빠가 안 울려야 정상인데 라고 단호히 얘기하는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놀라서 뭐래 하고 탐지기를 치워버렸습니다. 동기 선배들과 다 같이 한강에 놀러가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화장실 편의점에 간 사이 오빠는 저에게 뭐 할 말이 없냐며 묻기도 했지만 저는 너무 겁이 많았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더군요. 제가 느끼기에 오빠는 저에게 사귈 정도의 이성적인 감정은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마음을 접어가다가 자연스럽게 저는 남자친구가 생겼고 오빠는 군대에 갔습니다. 남친과 헤어진 후 군대에 있는 오빠와 자주 연락하다 보니 후임이 사연자님이 여자친구분이시냐는 얘기도 했다네요. 뵌 적도 없는 오빠 어머니가 저를 꽤나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니 혹시나 어장 아니냐 하실까봐 말씀 더 얹자면 오빠가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함은 확실하기 때문에 절절하게 애인도 사귀었던 저를 정말 편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20살 이후로는 짝사랑은 아니고 동경과 아련함에 가까운 마음으로 오빠를 바라봤던 것 같네요. 물론 인격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저와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친구로서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요. 그 사이에 오빠도 저도 애인이 있었고 저는 그 애인과 이별 후 때문에 살이 10kg 정도 빠질 정도로 좋아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썸남, 남친 등 마음을 온전히 줬던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의 20살의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너무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첫사랑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에 그 신입생 때 헤맬 때 그 친절한 한마디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때는 한두 살 차이잖아요. 그래봤자 솔직히 군대도 그 후에 갔다며. 그러면 한두 살 차이야 진짜. 근데 왜 이렇게 그 커 보이는지 왜 이렇게 어른 같아 보이는지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라는 게. 아니 군대도 들어가면은 막 상병 병장들 있잖아. 나 이등병 때. 한 살 차이야. 한 살 차이 아니면은 난 1년 늦게 갔으니까 사실 동갑이야. 근데 엄청 어른 같은 거야. 근데 걔네들은 자외선을 많이 받아가지고 실제로 늙은 것도 있는데 그 20살, 21살 때 그 한 살 차이 선배들이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사연입니다. 저는 거절당할 걸 알아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급발진 플러스 도끼병이 있습니다. 하하하. 거절당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왜? 라고 물어보는 식이죠. 싫으니까 그런 거겠지 왜긴 왜야 라는 걸 알아도 혹시나 하는 도끼병이 발동해 어떻게든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상 회로를 돌린답니다. 당연하게도 고등학교 때 첫사랑 망했습니다. 그때는 낯가림도 심하고 좋아하는 이성과 대화하는 스킬도 없어서 상대방을 불러놓고 3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놀자고 해서 나왔더니 아무 말도 안 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성과의 사랑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친해지고 싶다 싶으면 바로 돌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상대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하고 상대방 반응이 뭔가 미지근하면 나에게 질렸나? 내가 너무 들이댔나? 생각하다가도 할 말이 있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카톡을 날려버립니다. 제 브레이크는 왜 고장난 걸까요? 좋아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게 정말 망한 사랑이 아닐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채팅창에 브레이크 정비를 좀 받으셔야겠다. 8톤 트럭이다. 고장난 것을 알면 고쳐라. 라는 친해지고 싶은데 왜 돌진을 하냐.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면 그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채팅도 있고 폐차밖에 답이 없다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네요. 네. 급발진은 리콜 대상이다라는 잠깐만요. 이거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이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고요. 이분은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폐차를 한다거나 리콜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공업적인 이야기는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검진은 안 그런 얘기하지 말라. 무슨 정기 검진이에요. 건강 정기 검진은 받아야지. 1년 정비, 반년 정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망한 사랑 특집을 맞아 제 기억 속 가슴 아픈 망한 사랑을 공유드리고자 사연 남겨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게 언제부터인지 한 남자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착한 외모에 그렇지 못한 근육을 가진 친구로서 소년미가 물씬 느껴지는 순수한 얼굴, 그러나 축구로 다져진 다리 근육이 꽤나 매력적인 친구였죠. 네, 그렇게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아이는 저를 연애 고민이나 털어놓는 친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제게 문자로 별 2개를 띡 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던 그 찰나, 그 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근데 나 옆반 수정이한테 고백받았어.
사귈까 말까? 이때다 싶었던 여자애들은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노시발 킵고잉으로 고백을 갈겼습니다. 사귀지 마. 나 너 좋아해. 그리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망한 사랑이냐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잉. 사귄 지 얼마가 지났을까요? 사건은 그 아이의 깨깨오 스토리에 올라온 같은 반 여자아이의 명찰 사진으로 시작됩니다. 야, 네 명찰 나한테 있다. 크크. 같은 반 여자의 명찰 사진이 남자친구의 깨깨오 스토리에 올라왔다는 거죠? 좆됐음을 감지했죠. 심지어 그 여자애는 그 아이의 이상형에 100% 부합하는 아이였습니다. 제게 마음이 떠난 게 분명해진 그 아이의 말투와 행동. 심지어 학교에는 그 아이가 그 여자애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저랑 사귀고 있는데도요. 결국 쿨병에 걸린 저는 먼저 이별 선빵을 갈겼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부터 후회가 시작됩니다. 문자를 하루에 5통은 보냈습니다. 거진 2주 동안 빠짐없이. 헤어지자는 거 취소할게. 그냥 다시 사귀자. 크크. 야, 뭐해? 미안. 내가 보낸 문자 그냥 무시해줘. 너 그냥 헤어지자. 너 진짜 너무한다. 쿨병에 걸렸다가 붙잡았다가 구질구질하기 짝이 없었죠. 그 아이는 2번 정도 답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이제 문자하지 말라는 말. 저 헤어지고 나서 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그 여자애를 짝사랑한다는 소문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는 선생님께 부탁해서 그 여자아이와 같은 조를 하게 해달라고도 부탁했죠. 시간이 흐르고 3학년이 되었지만 전 여전히 그 아이를 잊지 못했더랬죠. 그 아이의 친구에게 접근해서 둘이 사귀는지 물어보고 제 얘기를 하는지도 좀 떠보고 그리고 수련회도 가서 밤에 진실 게임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 아이도 있었고요. 좋아하는 사람을 물어보자는 질문에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말했고 그 아이는 본인의 차례에 그 여자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개 구질구질해서 혀 깨물고 뒤지고 싶었습니다. 헤어진 지 1년은 넘었었는데 결국 저는 졸업식 날까지도 그 아이를 잊지 못했고 먼발치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사진 한 번 같이 찍어보지도 못하고 가슴속에 첫사랑을 묻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연 쓰는 김에 오랜만에 인스타에 그 아이를 검색해봤는데요. 그 여자애랑 서로 마팔인 거 실화임? 졸업한 지 10년은 더 됐는데 둘이 설마 사귀는 건 아니겠죠? 여전히 저는 구질구질한 중학생 때를 벗어나지 못했나 봅니다. 내 망한 첫사랑 아무개야 잘 지내지? 신청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부탁드립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연 정말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디 안녕하세요. 프로포즈 썰 풀어보겠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 놓고 결혼식 준비로 한창이던 어느 날 친정집을 홀로 다녀온 저를 당시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이 버스터미널까지 마중 나와줬습니다. 친정집에서 예비 시부모님 댁에 가져다 드리라면서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들을 한가득 챙겨주셔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죠. 짐을 실어놓고 차에 탔는데 2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친정집에서 샤워도 안 하고 꾀지지한 상태로 온 저와 달리 남편은 셔츠에 슬랙스에 예쁘게 시계까지 차고 유달리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전날 먹은 회가 잘못된 건지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던 거죠. 시부모님께 선물과 안부를 전달드리고 담소를 나누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이 느낌이 설사인데 도저히 아직 예식도 안 올린 시부모님 댁에서 비둘기를 푸드득 날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배는 꾸럭꾸럭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님은 제 낯빛이 창백해지신 것을 보시고는 피곤한 것 같으니 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대화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화장실을 갈 생각만 했어요. 파르르 떨면서 현관을 내딛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붙들고 불이 꺼진 창고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설마 이케아 접이식 간이 의자가 있고 그 둘레에는
악마 소환수를 연상케 하듯 초세계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러지 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걱정대로 그것은 서프라이즈 프로포즈의 현장이었어요. 산통을 깰 수 없던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하고만 있었고 남편의 리드에 따라 의자에 어기적대며 앉았습니다. 남편은 벼랑간 꾸깃한 종이를 꺼내 손편지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에는 그 흔한 꽃도 음악도 없었고 창고방이었기 때문에 일렁이는 촛불빛에 풀리지 않은 지저분한 짐들이 보였습니다. 배는 아프고 식은땀 범벅에 강령술을 하는 것 같은 방. 제가 생각한 프로포즈는 이게 아닌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창 편지를 읽던 남편은 벼랑간 울먹이더니 자기가 쓴 편지에 감정이 복받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위로해줘야 하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우선 남편을 달래줬습니다. 그리곤 끝까지 편지를 읽고는 남편은 제 손에 벤지를 끼워줬습니다. 보통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이 감동하는데 저희는 하는 사람이 감동을 깊이 받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우픈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으며 귓가에 고맙다고 잘 살아보자고 근데 지금 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일단 살고 봐야겠다고 말한 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프로포즈는 끝이 납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프로포즈 썰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껄껄껄. 신청곡은 저희 결혼식 때 신부 입장곡이었던 카펜터스의 Close to You를 부탁드립니다. 나 눈물 난다 진짜. 네, 카펜터스의 Close to You였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아마 사연자분께서 등판을 하신 것 같군요. 지금 채팅창에 똥 컨트롤이 대박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은 변이가 느껴지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설사를 멈출 수 있는 혈자리가 어디였더라? 또 묻는 분이 계시네요. 장문혈로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어디인지 누를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도 장문혈을 아셨더라면 조금 더 안정되게 받으셨을 수 있었을 텐데 프로포즈를. 아쉽습니다. 장문혈 잊지 마십시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펄디. 얼마 전 망한 사랑 사연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1년 전 겨울, 저는 막 고3이 되어 겨울방학 기간 동안 관리와 수업을 동시에 해주는 학원 특강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학원생 모두가 한 강의실에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익숙치 않은 환경에 친구들과 어색해하던 그때 제 눈에 친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가 중학교 졸업 후 이사를 오기 전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냈던 그 친구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친구였습니다. 사춘기에 막 접어든 어린 남자애들이 의례 그렇듯이 이성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곧 놀림감이 된다는 말이었고 그건 여자애들 쪽도 다르지 않았는지 우리는 서로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 내에서나 귀갓길에서나 늘 혼자 다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럴 때마다 다가가서 아는 척이라도 하며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그렇게 하면 다음날 학교에 소문이 쫙 퍼지고 일이 아주 시끄러워질 걸 잘 알았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늘 친구들이 있어 애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럴 만한 용기도 나지 않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연락이 끊긴 그녀를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어수선한 처음 가본 공간에서 예상치 못하게 연락이 끊긴 동네 친구를 만나 반가워서인지 아니면 그녀가 못 본 사이에 많이 예뻐져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제 심장은 가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기에 아무런 행동도 개시하지 않았더랬죠. 그날 학원 구내식당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을 땐
그녀가 먼저 저에게 가볍게 손인사를 건넸습니다. 절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먼저 인사를 해줬다는 사실에 두 번 놀랐습니다. 저희는 친하게 지낸 시간보다 말도 없이 서먹했던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됐었을 텐데요. 학원에선 남녀의 대화가 원칙상 금지되었기에 저도 반갑다는 눈빛과 가벼운 목례로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딜 가던 두리번거리며 계속 그녀를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번번이 인파 속에 그녀를 발견해도 학원 규정을 어기는 게 무섭기도 하고 찾아가 말을 걸 용기도 나지 않아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갈 시간쯤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때마침 장우산을 하나 가져왔기에 안심하고 있었지만 이내 건물 입구에서 우산이 없어 난감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싶었던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나는 집이 바로 옆이라 괜찮으니까 이 우산 쓰고 가 라고 말하기로 합니다. 점수를 딸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었고 실제로 저는 집까지 뛰어서 5초면 됐기 때문에 우산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산을 돌려받으며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생각이었죠. 모든 게 완벽한 그 순간! 놀랍게도 제 발걸음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랄까요? 정말 무서운 걸 보면 몸이 굳는다잖아요? 뭐지? 공포사연인가? 그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용기가 전혀 나질 않더라고요. 결국 그녀 한참 뒤에서 30초간 그대로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려 건물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를 보지 못했고 저는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제 하남자스러운 그 심성이 너무 원망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보기 좋게 날린 저는 또 다른 기회가 없을까 호시탐탐 기다렸고 어느덧 방학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신청한 수업의 마지막 수업날 저에게 아주 운 좋게도 그녀의 옆자리에 앉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운 좋게 그녀가 매일 앉는 자리 바로 옆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고 잽싸게 신청을 한 것이죠. 전날에는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막상 그녀가 옆에 앉자 너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그렇게 어버버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펄떡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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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염소 같은 목소리로 대답이 나왔고 그녀는 저더러 사탕 하나 먹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달라고 대답을 한 후 우리는 잠깐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어보니 그녀도 이 동네로 이사를 와 근처 여고를 다니던 중이었으며 제가 등교할 때 늘 지나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길에서 종종 마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수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녀가 방금 준 사탕을 손에 꼭 쥔 채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커피 사탕 덕에 아침 수업이었지만 평소보다 덜 졸렸고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가 꾸벅꾸벅 졸 때마다 헛기침을 하거나 펜을 찾아 필통을 뒤적거리는 등 소리를 내며 알게 모르게 그녀를 깨워주었습니다. 진짜 모르겠는데요? 알게 모르게가 아니고 진짜 모르게 깨웠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자, 수업이 끝나고 다시 자습하러 돌아갈 때쯤 지금이 그녀에게 번호를 물어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주위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용기가 나지 않아 저는 입술 바로 뒤까지 차오른 번호 좀 달라는 말을 끝내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날도 집에 와선 저의 하남자스러운 행보가 너무 한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더랬죠. 그 후 학원 특강은 끝이 나 그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굣길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우연히 종종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늘 혼자였지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 가벼운 인사만 하며 스쳐 지나갔죠. 언제나 마음 같아서는 그녀를 따라가 번호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친구들의 보는 눈이 너무 많았고 행여나 거절이라도 당하면 저는 죽기 전까지 그 친구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할 거란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금 서로 더 이상 학교를 가지도 않으니 다시 그녀를 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년 겨울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 꿈에 등장합니다. 상황은 매번 다르지만
언제나 제가 큰맘 먹고 그녀에게 번호를 물어볼 때쯤 잠에서 깨게 되죠. 이젠 잊어도 될 만큼 시간이 지났고 저는 여친도 생겼는데도 그녀는 가끔 꿈에 나옵니다. 그 당시처럼 설레고 좋아하는 마음은 없지만 아무래도 여러 번 번호를 딸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용기 내지 못하고 제 발로 차버린 게 아직도 한스러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나 봅니다. 이젠 애정이 많이 사라졌지만 중학교 때 혼자만 다니던 그녀를 챙겨주지 못한 일이 아직도 미안해서 그런 걸까요? 하다못해 친구라도 되고 싶어서 한동안은 SNS도 뒤져보고 그녀와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SNS는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아는 그 학교 친구들과는 큰 접점 없이 조용하게 사는 것 같아 결국에 그녀를 다시 찾지 못했네요. 이러다 보니 더욱 미련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제 입시가 끝나면 꼭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랑에서 기인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짝사랑 중에서 이렇게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도 용기가 없어 행동하지 못해 결국 시작도 못한 사랑이 제일 오랫동안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망한 사랑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신청곡은 검정치마의 레스터 번햄 신청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 맨날 네 꿈만 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이게 참 몰입이 되네요. 참 이게 사실 어떤 진짜 짝사랑스러운 상대방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그냥 그런 짝사랑이군요. 저는 그 사연을 읽으면서 힐끗힐끗 이제 채팅창을 보는데요. 그 장우산 씌워줄 때 실패한 거랑 그 후에 또 기회가 있었는데 실패한 거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채팅창에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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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항상 웃음을 참으면서 읽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순이입니다. 망한 사랑 특집 모집한다길래 하나의 망함이 떠올라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때는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성화고였던지라 한 학년에 100명 정도 되고 전공반이라 3년간 같은 반으로 유지가 되고 당시에는 파격적이게도 자율복장의 두발 자유였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학년에서 유명한 괄괄이었습니다. 학생이 100명 정도 되다 보니 다들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건은 학교 축제에 꽂힌 장기자랑을 보면서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남학생들이 여장하는 게 장기자랑의 클라이막스였거든요. 저희 반이 1반이라 치면 4반 남자애들이 여장하고 춤추는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물이 오를 대로 오르고 저도 분위기에 휩쓸리고 공연 호응해주고 보는데 한 아이가 너무 요염하게 끼를 잘 부립디다.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야, 쟤 되게 귀엽다. 이름이 뭐더라? 하필이면 옆에 친구는 로맨스에 미쳐있던 친구였습니다. 쟤? 너 쟤가 좋아? 아니, 귀엽다는 거지. 좋아하는 게 야, 얘가 4반 B를 좋아한대. 그렇게 축제 이후 1학년에 미친 괄괄이가 4반의 B를 좋아한다는 걸로 소문이 퍼졌더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 A는 방송부였는데 공교롭게 B도 방송부였어요. 그래서 B의 정보를 저에게 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친구 A가 더 설레 보였어요. 악성 우결 중이구나. 전 귀가 얇고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관종인지라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제 친구가 실망할 것 같고 이런 관심 너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뭔가 그런 풋풋한 사랑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참에 잘 됐다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친구가 재밌어하니 짝사랑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A. 야, 내가 B 사진도 주려고 챙겨왔어. 나. 야, 뭐야. 속옷 속에 넣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미 전 짝사랑 연기에 과몰입하다 못해 나 정말 B를 좋아하나? 라는 사랑 정체성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엘베에 각 반 애들이 밀어넣어 둘이 타기도 하고 물론 아무 일도
말도 안 걸었습니다. 왜냐면 일이 이 지경까지 돼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연기에 몰입해서 정말 떨렸거든요. 친구 A가 B는 이런 스타일 좋아한대 하면서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서로 가지고 있는 옷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코디하면서 입어보기도 하고, 친구 A가 B 번호를 가져와서 연락해보라고 해서 문자도 넣어보고, 물론 답은 오지만 이어갈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반응을 보면 아시겠지만 B는 정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특활 시간 끝날 때마다 B가 어땠는지 말해줬습니다. 2달 정도 되니 정말 B한테 내적 친밀감이 생기면서 일방적으로 혼자 정들라고요. 근데 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상대방이 반응이 없고 고이 올라가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짝사랑 이슈는 페이드 아웃 되었습니다. 나중에 20대에 들어서 알게 됐는데 B는 사실 저희 반 친구 C랑 고등학교 때 키스도 했었더라고요. 친구 C는 한때 그 아이를 짝사랑하던 제가 상처받을까봐 얘기도 못했었대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친구 C에게 야, 그때 분위기 휩쓸려서 그런 거지 진짜 좋아한 것도 아니었어. 뭘 그런 걸 숨기냐? 이상하게 이 대사를 치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봤던 순정만화 대사 같기도 하고 연기를 너무 몰입하던 그때가 떠오르는 건지 뭔가 살짝 실연의 느낌일까 싶기도 하고, 근데 돌이켜보면 정말 자의적으로 좋아했던 감정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웃기기도 하고요. 정말 이거야말로 엉망진창 망한 사랑이 아닐까 싶어서 써봤습니다. 30대가 되어보니 짝사랑 비스무리한 추억거리 만들어준 친구 A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 당시엔 B가 참으로 곤란했겠다 싶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지금은 고2 때 좋아했던 사람이랑 20대 때 만나서 10년째 연애 중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요거는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연기하잖아요. 사랑을 연기하다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케이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멜로 드라마의 남주 여주가 실제 커플이 돼서 결혼한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 사랑이란 감정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저씨를 열렬히 사랑하는 펄떡이 올시다. 망한 사랑 사연 특집이라니, 사랑 망치기 전문가인 본인이 이런 특집의 사연을 안 쓸 수가 없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사랑 망치기 전문가인 이유는 저는 학창시절 짝사랑 전문으로서 3번의 짝사랑과 3번의 실패를 갖고 있습니다. 각 실패에서의 저의 모습들은 하나하나 주옥 같지만 저의 사회적 체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번 사연만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작은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가장 그럴듯한 기준은 첫사랑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은 조금은 많이 어렸던 초등학교 5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학년쯤5학년쯤의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더 키가 크곤 합니다. 그 아이가 그랬습니다. 당시 저는 키가 큰 편이었는데도 저보다 조금 더 컸으니까요. 그 아이는 늘씬한 모습과 대비되는 동그란 눈에 동글동글한 귀여운 얼굴, 발랄한 성격과 약간의 백치미까지 있는 매력적인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를 놀리는 것은 장난꾸러기 남자아이의 전형적인 관심 표현이었고, 백치미 있는 그 아이를 놀리는 것은 장난꾸러기인 저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일종의 수련회로서 학교 운동장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조를 짜서 텐트를 가져와 만들어서 하룻밤을 보내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의 밤에는 빠질 수 없는 우리들끼리의 작은 행사가 있지요. 진실 게임이었습니다. 야, 5학년들이 발랑 까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흥분 반전 서스펜스마저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가 걔를? 걔가 얘를?
서로서로의 비밀들이 까발려지며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제가 항상 괴롭히는 그 아이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나름의 큰 화제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행사를 마친 후에 첫 등교일. 여느 때와 같이 장난을 치려고 그 아이를 보니 반응이 조금 어색합니다. 뭔가가 달라진 이유는 금방 알게 되었는데 아니 알고 보니 그 아이의 텐트 멤버들이 우리 텐트 진실 게임을 엿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비밀을 라이브로 경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공연한 사실이 된 이상 불도저 마냥 밀어붙여서 사랑을 쟁취하면 안 될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너무도 미숙했습니다. 장난도 못 치고 말도 못 거는 너무너무 어색한 사이가 돼버린 것이죠. 장난이라도 칠 수 있던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자꾸만 되뇌이게 되고 이도저도 못하는 용기 없는 스스로에게 너무도 실망하며 속앓이만 계속했습니다. 결국 학년이 바뀌고 그 친구와는 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6학년을 통으로 계속 짝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말은 걸지 못하고 여전히 발랄하고 귀여운 모습을 바라만 보며 1년을 보냈습니다. 저희 동네는 나름 학구열이 강한 분위기의 동네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왕왕 내 한번 학업에 몸을 바쳐보리라 하며 각오를 다지곤 했지요. 6학년이 끝나갈 때쯤 저는 그 아이의 반을 지나다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연애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할 거야.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청천벽력같이 들리던지 저의 사랑은 이제 가망이 없구나 하고 눈물마저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가망 없는 사랑을 놓지는 못했고 그렇게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아니 그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애랑 사귄다는 겁니다. 나 혼자 낙담하고 나 혼자 분노하는 이 상황이 어이없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배신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마음을 끝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렸지만 지금 생각하더라도 사랑의 크기와 그에 따른 속앓이만큼은 인생 어느 때보다도 진실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때의 그 감정들은 아직 좋은 추억으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두 번째 짝사랑을 실패하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 아이는 발랄하고 백침이 맞아 있는 모습과는 대비되게 현재 모 방송국의 보도국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목소리가 들리거나 얼굴이 보이면 참 반갑더라고요. 신청곡은 하울과 제이의 Perhaps Love입니다. 이야 이거 참 장난칠 때가 참 행복했다라는 표현이 참 장난도 못 치고 그냥 치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참 그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때는 전부였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궁 OST 사랑인가요?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야 이거 참 추억이네요. 궁이라는 드라마는 이제 만화가 원작이죠. 이게 대한민국이 만약 입헌 군주제 국가였다면 영국처럼 왕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국가였다면 어땠을까 하면서 그 왕실의 어떤 이야기를 그린 순정 만화죠. 굉장히 명작입니다. 바로 민주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인데 이제 왕실도 있는 거 있잖아요. 일본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상해보는 거지 뭐.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젊긴 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며 해왔던 사랑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진정 망한 사랑이란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사랑이란 건 다 돌이켜보면 사람을 성장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그냥 망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제 1화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000X년 중학교 재학 시절 있던 일입니다. 또래보다 2차 성징이 늦었던 저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연애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 나이 때 남자들이 다 그렇듯 여드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드름도 없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키는 좀 큰 편에 서울에서 시골로 전학 와서 공부도 반에서 1, 2등을 항상 했었죠.
이런 장점들도 있었지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실에서는 책도 큰 소리로 못 읽고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식은땀을 흘리는 전형적인 찐따였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절대 인기가 있다거나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중생이라도 쉬는 시간에 유희왕 카드나 하는 잘생기지도 않은 남자애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특이 취향은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계속 그 김한자라고 하시다가 유희왕 카드 나오니까 갑자기 되게 좋아하시네요, 채팅창이. 유희왕은 좀이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특이 취향은 있었던 걸까요? 학원이 끝나고 승합차로 집에 가는데 학원에 일진무리의 여자애들이 안 내리고 제가 내릴 때 다 따라 내리는 겁니다. 걔들은 그냥 적당히 날라리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교내에서 제일 일진. 설명하자면 다른 여자애들 문자 R이나 별을 삥 뜯고 무서운 형들이랑 말 놓고 지내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저기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는 그런 애들이구나. 그 당시 무서운 여학생들이 하는 짓은 사냥하는 한 무리의 암사자 같으면서도 머리는 숫사자 같이 하는 게 유행인 을씨년스러운 시대였지요. 저희 학교는 특히 박스에서 무리 중에 맞짱을 떠서 남자를 이기는 애도 있었다고 하고 유도부도 있었습니다. 남자 일진한테 맞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자 일진에게 맞거나 물건을 빼앗기면 남자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중학생 찐따 남학생에게 여자 일진은 어떤 의미론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야, 너 이리 와봐. 나? 제 이름을 불렀는데도 잔뜩 쫄아서 나 부른 거 맞냐고 어리버리를 깠습니다. 일진무리에게 둘러싸이니 정말 한 마리의 임팔라가 된 기분이더군요. 얘가 너 좋아한대? 저를 좋아한다던 그 아이는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예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답을 재촉하듯 쳐다보는데 우물쭈물하다 그냥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일찍부터 저희 반에 찾아와서 답을 맡겨놓은 것 마냥 저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왔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첫 연애를 좋아하지도 않는 애와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애가 시작됨. 그 애랑 사귀면서 있었던 일들 기억에 남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머리 스타일이 찐따 같다며 미용실에 데려가 제 앞머리를 지들 마음대로 잘랐습니다. 두 번째, 투투데이의 듀얼 상대인 나의 친구들에게 강제 수금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학원에 가야 하는데 못 가게 저의 책가방을 들고 노래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번째, 가방을 찾으러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를 부르면 가방을 준다고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도 여자 파트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내 돈으로 선물을 사주라며 핸드크림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보물 1호인 유희왕 카드 덱을 뺏어갔다가 몇 장 잃어버렸습니다. 등등. 이거 그 엄석대한테 당한 거 하나씩 고백하는 장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머리 스타일이 찐따 같다며 미용실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 새끼 나쁜 새끼예요. 투투데이의 듀얼 상대인 제 친구들에게 강제 수금을 했습니다.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그거 같은데?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반 애들 사이에서 제 별명은 노예였고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집에서도 PC방도 안 가는 애가 교복에 담배 냄새를 묻혀오니 걱정하기도 하셨고요. 이런 망한 상황에서도 차마 그에게 헤어지자고 말도 못했었습니다.
매일 밤 헤어지자고 말하는 자신을 상상하기만 했죠. 다행히 저의 찐따력에 그 아이도 금방 실증을 내서 100일이 되기 전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 일진들이 지나가면 쫄아서 피해 다녔는데 오히려 몇 명은 먼저 인사도 해주고 크게 불편하게 하진 않더군요. 그래도 이때 처음으로 롤링페이퍼 같은 것도 받아보고 내용은 야 잘해줘라 울리면 죽인다 같은 것이었지만 당구장이랑 캔모아도 처음 가보고 세월 지나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좋은 기억이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30대인 지금 오히려 그 친구의 풋사랑에 진심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기만했던 게 더 망한 사랑이 되게 만든 건 아닌가 하고 반성도 하게 되네요. 신청곡은 그 시절 책가방 찾으러 간 노래방에서 여자 파트까지 홀로 불러야 했던 에픽하이의 파리스 부탁드립니다. 노래방에서 여자 부분까지 혼자 부르셔야 했던 에픽하이의 파리스였습니다.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네요. 채팅창에 또 사연자 본인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너무 웃긴 사연 감사하고요. 채팅창에서 엄석대와 사귄 유희왕께서 오셨다고. 유희왕 아닙니다. 요즘도 유희왕 하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면 매직 더 게더링을 하시는지 하스스톤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군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저보다 한 살 많으시니 이하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형님이 말한 망한 사랑이 대체 뭘까 생각을 하며 개인의 경험에 빗대어 보니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고 주변도 망해버린 파국적인 사랑이라면 주제에 걸맞는 사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사연은 없었는데? 웃음기는 없는 이야기이고 저 포함 등장인물 모두가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던 그야말로 쫄딱 망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2012년쯤 저는 한 여성과 썸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 팀 내 막내 기획자였고 또한 사장님의 친인척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녀의 팀장이었습니다. 7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의 외모와 배타적인 성격에 그녀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저의 모습에 반해 조금씩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식 때면 모두가 취한 틈을 타 몰래 둘이 나와 손을 잡고 이야기하며 산책을 했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서로의 자리에 혹은 지정된 위치에 음료며 과자를 두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그녀를 저의 팀에서 다른 팀으로 옮긴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뭔가 위화감이 들어 사측에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그녀와 저는 다른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저에게 사귈 수 없다며 좋은 동료 관계로 남고 싶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했더랬죠. 그렇게 통보를 받고 카페를 나서던 저는 살면서 가장 무거운 문을 열고 나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저를 완벽히 정리해 가는 듯 보였고 저는 반대로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몸무게가 20kg 빠질 만큼 폐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걸으며 슬픔을 삭혀야 잠에 들 수 있었고 식사는 하루에 감자 한 알 수준 이상으로는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주변에서 모르고 싶어도 뭔가 이상한 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완벽한 거리 두기를 하던 그녀는 조금은 저에게 다가와 주었고 저는 그녀와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이후 비밀 연애는 묻어둔 채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약 1년이 흐르는 동안 회사는 제법 성장을 해나갔고 저도 그녀도 나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더 커지지 않도록 빗장을 걸어둔 채 청년의 사랑이 조금씩 삼촌이 조카 보는 마음으로 변해가려고 하던 무렵 제가 몸담았던 프로젝트의 디렉터 역시 사내 연애 실패로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어찌 그런 다양한 연애 이슈가 터졌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다 나오지만 당시엔 모두가 심각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함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한참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해준 다음 이제 숨겨왔던 저의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돌아온 이야기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회사 초창기 멤버들은 이미 저와 그녀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저 혼자 그녀를 좋아해 쫓아다닌 탓에 팀을 갈라놓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도 적잖이 충격이었지만 저 혼자 좋아서 쫓아다녔다니 그게 정말 더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의 친인척 관계로 입사를 하게 된 그녀는 사장으로부터 사내 연애를 엄격히 금지당했었는데 저랑 같이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게 보여 추궁을 당했고 여기에 그녀는 마음이 없는데 제가 쫓아다닌 것으로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뒷사정은 작은 회사의 특성상 초창기 멤버들에게 자동으로 전파되었고 제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시간을 포함한 1년여의 시간 동안 서로 협조하여 저와 그녀의 물리적 거리를 떨어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녀가 울면서 저에게 동료로 남자고 말했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눈물 나게 싫었던 게 아닌 이상 당시의 상황 모면을 위해 거짓으로 사실을 말한 죄책감이 그 눈물의 이유였던 것이었겠지요. 너무나 큰 충격에 저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구태여 파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했던 저의 역할을 버리고 그만둔다는 메일 하나 달랑 남긴 채 회사 기숙사의 모든 짐을 버리고 전화번호도 바꾸며 고향으로 도망 아닌 도망을 쳤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고 믿고 다닐 정도로 가족이라 생각했던 형님들이었는데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좋아했던 그녀였는데 배신감은 모든 선한 마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일으킨 파국의 쓰나미는 저, 그녀, 사장, 초창기 멤버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을 선사했고 각자의 마음과 상황을 치유하는데 한참이 걸리게 됩니다. 형님, 이 정도면 망한 사랑 이야기로 적절할까요? 10년 만에 돌이켜서 생각하느라 글로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 생각하려 하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짐을 느낍니다. 당시에 제 선택이 업보가 된 것인지 저는 이후로도 모든 사랑이 망하며 40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줄곧 싱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에서 못 벗어난 채 늙어 죽는 것이 당시 회사 사람들 입장에서는 빌런이었던 저에게는 적절한 엔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젠 사랑이 너무 무섭네요. 신청곡은 형님이 하나 골라주세요. 아이고 이거 참 빡세군요. 예, 참 위로 드립니다. 이거 뭐 그리고 저기 백밀러를 보면서 영원히 운전할 수는 없겠죠. 뭐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지나갔으니까요. 노래는 저한테 틀어달라고 하셨으니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뭔가 풋풋하게 망한 사연만 읽다가 진짜 진하게 망한 사연을 읽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채팅창에서 진지하게 또 걱정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저도 대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 꼭 다시 만나시길 바라겠고 오늘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많이 남았는데요. 한 절반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또 더 다음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대기업 소스를 개발하는 석박사님들 언저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 특집이라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자 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연애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제가 호텔로 현장 실습을 나가던 때 한참 일하던 도중 대학교 후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 여자 소개받을래? 당시 연애에 목말라 있던 저는 바로 받겠다고 했고 갑자기 여자 3명의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주선자가 단톡방에 제 사진을 뿌리고 받을 사람을 찾았더니 3명이 동시에 받겠다고. 저 잘생긴 편이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멀리서 찍었으면서도 청순해 보이는 그녀가 끌렸고 그녀를 소개받았습니다. 만나기 전에 카톡을 나누던 저희는 건대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소개팅 날 건대 입구에 있던 지하 1층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나오던 그녀를 처음 본 제가 저도 모르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와, 진짜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 첫날 음식점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가면서까지 서로 자기 이야기를 말하기에 전념했고 거기서 전 성격까지 맞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애프터 신청을 했고 당시에 그녀는 중요한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다며 더 만나기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애프터 신청을 돌려서 거절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속도 많이 태웠습니다. 정말 공부를 중요시하는 건지 아니면 눈치 없이 제가 연락을 계속하는 건지 당시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녀에 대한 호감이 이미 뇌리 깊숙한 곳에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죠. 친구들은 눈치 없이 연락을 계속한다고 저를 흔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고백이라도 하자고 생각이 들어 대학교 기숙사에 돌아간다던 날 당시에 그녀는 주말에는 집으로 평일에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잠시만 보자고 했습니다. 고백으로 혼내주기 위해 빠따를 준비하던 제게 충격적인 비보가 카톡으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미안, 못 볼 것 같아. 저는 충격에 휩싸였죠. 당시 고백으로 혼내주기 위해 준비하던 제게 이 비보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자는 마음이 없는데? 라고 할 정도죠. 머리에 카톡을 세게 맞은 저는 이성을 찾고 이제 그만 정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려던 차에 다시 한번 카톡이 울렸습니다. 할 말 있다며 조금 있다가 전화라도 할래? 조금 있다가 기숙사 도착하면 전화하자. 방금 전까지 정리하겠다고 했던 저는 어디 갔는지 또 호들갑이 튀어나와 먼저 카톡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아이한테 전화가 왔고 그때 대화 내용은 아직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할 말이 뭐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가 할 말이 뭐냐면은 나 추워 얼른 말해. 어, 그러니까 말이지. 대략 5분 정도 이렇게 말도 못하고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그 만난 거는 고작 한 번뿐이지만 사귈래? 정말 힘들게 말하네. 응, 사귀자. 나 추워서 들어갈게. 그렇게 딱 한 번만 보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당시 전 여친은 진짜로 학업을 중요시하는 편이었고 이렇게 못 보다가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딱 봐도 고백할 것 같은데 못 만난다고 하니 당황하는 게 보여서 전화로라도 고백하라고 멍석까지 깔아줬다고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망한 사랑 특집인 만큼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한 2년 정도 사귀고 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싸우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저는 제 나이 30대 초반, 머릿속에 결혼 생각이 있는 만큼 소개가 들어올 때마다 20대와는 다른 맞선이 아닌 소개임에도 계산적인 대화들, 자차 여부, 학벌, 연봉 등을 첫 만남에 물어보는 등 현타가 오는 초조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제가 가끔 그리울 때가 많은 망한 사랑 사연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베가의 첫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결국은 망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악담을 퍼붓고 있네요. 소스랑 결혼하라고 지금 채팅창에. 아니, 소스랑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참, 악담 멈춰주세요. 자, 마지막 곡 백야의 첫사랑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사연, 이런 망한 사랑, 또 이불킥 사연 상시로 받고 있으니, 수시로 받고 있으니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카페에 가입하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집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펄이었습니다.